가장 흥미로웠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사의 파산 이야기를. 사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따봉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자기들 건 7만 원에 팔아. 똑같은 주식이고 똑같은 의결권이 한 장씩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다른 주주보다 2배 이상 이익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주식시장은 장기 상승 국면을 타면 많이 하시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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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만난 지 30분 만에 제가 진행을 하라는 약간 막내인데 불구하고 네, 지금 트렌드 2박사로 명칭을 부여받은 네, 이수진입니다. 저는 사실 소비자학이라고 좀 생소해요. 좀 많은 분들에게는 좀 친숙하지 않은데, 근데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소비자학이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원래 인기가 그닥 없었거든요. 네.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왜냐면 이게 가정대 전신이 가정대이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크게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트렌드와 소비자의 관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요즘에요. 입결이라고 하거든요. 소비자 입결. 그러니까 수능 입결, 입시 등급 네네. 엄청 올랐어요. 잘하셔. 네. 잘하죠. 제 옆에는 이제 오늘 각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두 분. 저는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작년까지 KBS에 있었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열받아서 나와가지고 네. 조그마한 유튜브에서 있습니다. 네. 김치영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기자는 이제 아니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김큐. 김큐라고 불립니다. 김큐. 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 하다가 지금 여기저기 방송에서 고개 내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아직 제목도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번 주에 경제 기사 보다가 좀 흥미로웠던 거, 아니면 좀 재밌었던 거,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네. 이런 거 하나씩 나눠보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저희가 소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만약에 저희 프로 보시는 분들이 경제 이야기 들으시고 그거는 저런 게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또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를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 네. 그날 그 주에 있었던 경제 뉴스 중에 이거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또 확장해서 알고 깊이 알고 해서 그날 저녁에 데이트할 때 마치 자기 지식처럼 써먹을 수 있게. 마치 자기 지식처럼이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네. 저는 많이들 아실 텐데 저는 부동산 담당인데 부동산 이야기해도 되고 상법 개정 됐으니까 상법 개정 먼저 이야기 드릴까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간 이제 주주라고 하면 시장을 공개했다라는 거는 본인들 말고도 다른 주주들 투자를 받았다는 건데, 물론 이 투자의 규모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주주라든지 오너들 위주로 모든 의사결정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의 이익까지 모두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상법에 넣은 거니까 이사충실의 의무라는 규정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쪽에 쏠리는 결정을 회사가 하기 힘들다. 쏠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종의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전혀 자산은 많은데 주가는 안 올랐던 데들이 최근 한 달간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뭐 지주회사, 은행들, 뭐 이런 회사들 중심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쳤죠.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가 회사 돈으로 뭐 주주들한테 주지도 않고 이걸 회사의 발전에도 쓰지도 않고 자기들 주식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본인들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활용도를 주주들한테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경영권 방어하는 데 못 쓰게 하겠다는 게 앞으로 추진된다고 하고 있어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1세대, 2세대의 재벌 지배 구조로서의 성과가 있었죠.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벌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이사회를 뛰어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성과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지난 우리 산업 성장 시기엔 독점 시장이었잖아요. 한 회사가 통신 다 하고, 한 회사가 석유 다 하고, 한 회사가 건설 다 하고, 건설은 좀 나눠져 있었구나. 한 회사가 자동차하고, 한 회사가 전자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왜 이 시점에 어떻게 이게 상법 개정을 할 수 있게 어떤 여론이 형성된 건가요? 어떤 배경에 대해서?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주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떠났죠. 그렇죠. 미국 시장으로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이 안 좋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소액주주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영향도 커졌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주식시장,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자기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표잖아요. 그래서 이 표에 의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게 이제 세상이 변화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배구조도 바꿔라, 뭐도 해라, 밀어주지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너네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상속세도 이만큼 내. 그래서 요즘은 상속하면 한 50%씩 막 떼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기업들은 야, 우리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상속할 때도 50%씩 다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라는 논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막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강해지면 이제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가 강해진 만큼 여기는 조금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상속세 지금 개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낮춰주되 주주의 권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해주면서 대주주를 또 달래는 거예요. 배당을 안 해주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은 그 비율에 맞춰서 소득세를 깎아줄게. 그러면 대주주들이 제가 아까 우리보다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대주주들이 이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득이 뭐 5억만 넘어가면 거의 45% 과세, 지방세 하면 49% 과세니까 절반, 거의 선진국만큼 뗀단 말이에요. 내가 배당을 이번에 200억 정도 받으려면 100억 세금 내니까 아까워서 어차피 내 돈인데 배당 안 받아버리거나 배당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 높이면 세금 깎아줄게 이런 법안을 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배당 성향을 높여가는 방향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한 1년에 한 배당 나 하이닉스 갖고 있어서 배당 한 80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세금도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을 한 80억, 800억 이렇게 배당 받아가는 분들은 세금이 확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있어서 문제는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경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고 이만큼이라도 더 맞을 것 같다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이건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쳤죠. 네, 미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안 오른 것도 있고 기대감이 확실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전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이른바 이전 정부가 이제 밸류업 정책이라 하고, 지금 이거하고 좀 달라야 되니까 새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용어를 바꾸긴 했지만 어차피 제대로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 정책을 하면서 한 10년간 꾸준히 증시가 레벨업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너무 낮게 평가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도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라는 게 있었고, 지금 뭐 3천 조금 코스피 넘어 있지만 이것도 아까 PBR,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을 평가한 것과 주식시장의 전체 가치를 평가한 게 동등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돈 들여가지고 이 회사 주식 다 사가지고 이 회사 팔면 똔똔인 상황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제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은 그게 좀 반영돼서 올라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느냐, 그다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5천이라는 지수는 딱 그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 평균 PBR이 1.8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가 0.8배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그때 2,500이었거든요. 그러면 딱 2배 오르면 5,000이구나. 그래서 일단 5,000 지르자. 그래서 코스피 5,000까지 갈 수 있다. 고점이 이렇게. 3,300이었잖아요. 그 5,000이면 굉장히 지금은 전고점 4년 전에 전고점도 일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4,000, 5,000 생각해야 되고 지금 증권사들이 기대 주가를 코스피를 뭐 4,000까지 올려잡고 있는데 밸류업 했다고 우리 저 김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한 아베 정권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년 넘어가는데 한 12년 전쯤에 니케이 지수가 1만이었어. 지금 4만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2,500에서 항상 횡보하거든요. 4배면 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5,000은 그렇게 막 아주 불가능한 쉽지는 아니고 근데 그게 약간 실물 경제랑과의 약간 괴리가 좀 아직은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네. 그래서 이게 밸류업이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 실물 경제와의 어떤 연결성이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낸 순이익하고 올해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순이익을 약간 적게 낼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바꿔놓고 보면 우리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과정이 또 틀린 건 아니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상속세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기업들 특히 재벌들이 왜 이렇게 딴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불법을 저지를까를 보면 그 이면에는 항상 승계가 있어요. 승계. 효성, 삼성뿐만 아니고 태광 다 마찬가지. 승계. 재벌들은 태어나면 이 뇌 구조에서 딱 절반이 이걸 어떻게 물려주지? 답이 안 나와요. 왜냐? 상속세가 50%, 전 세계에서 두 번째는 높고 재벌들은 또 좀 중과하지. 그래서 55%인가?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잘못 끊어져 버리면 아들한테 못 물려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웃기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직도 멕시코, 태국, 브라질 재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행태인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딸한테도 물려주거든. 우리는 유교 국가야 아직도. 세계 13번째 경제 국가가 LG 봐. 딸은 절대 물만큼도 안 물려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저는 현실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상속세율은 좀 낮춰주면서 그러면서 재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은 이럴 때 속도를 내서 더 들어가서 이번에 집중투표제 이런 것도 안 됐는데 주고받는 그거 카드가 받으면서 있어야죠. 사실 너무 높아. 50% 세금이라는 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이 40%예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낮춰지면 부자 감세란 비판 받겠지만 부자 감세 지금까지 다 해줘 놓고 이건 왜 못해줘?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좀 정상화하는데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다. 한 발 들어가면서 한 발 또. 저도 마지막에 하나만 아까 그 실물 경기하고 주식 시장하고 얘기를 네네. 하셨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를 보면 경기가 좋아서 주식이 올랐다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주식은 오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특히 안 코로나 좋아도- 때 그쵸, 그랬죠. 코로나가 코로나는 경기가 안 좋았지만 유동성이 워낙 강해서 올랐고요. 일반적으로 먼저 오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이 야 우리가 삶이 이만큼인데 왜 주가가 오르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 1번은 그간 너무 저평가 받았으니까 사실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정상화로 올라오는 과정에 너무 올랐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주가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5천이란 지수나 뭐 4천이란 지수나 이런 데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장기적으로 특히 주식 시장은 장기 상승 국면을 타면 사고 파는 걸 많이 하시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우리 돈으로 2경 5천조 정도를 넣어놓고 있어요. 이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건 S&P 500이잖아요. S&P 500이 10년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천 정도에서 지금 6,100을 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퇴직자들이 2경 5천조 원을 우리가 1년에 700조 제정하는 나라죠. 그 돈을 은퇴자금에 넣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증시로 가는데 S&P 500이 3배가 10년 동안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의 은퇴자들은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데 원금이 안 줄어. 자본은 굴리면 잘합니다.
부동산은 굴리면 안 자라요. 돈이 묶여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을 증시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집 사서 마련하는 돈은 우리 국민들 딴 주머니에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층들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저축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집 사서 열심히 원리금 갚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소비자 관련해서 제가 경제 픽을 어떤 걸 할까 고민도 하다가 저는 관점이 항상 소비자에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트렌드도 있지만 네. 굉장히 트렌드하면서 중심에 저는 소비자 관점을 항상 약간 인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사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사실은 저는 한 달 내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델몬트사의 파산 이야기를 델몬트 네. 파산했습니까? 네 파산했습니다. 7월 하긴. 1일부로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걸로 본사 알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예요? 맞습니다. 오, 그 얘기 먼저 들을까요? 하긴 델몬트 주스 저 요즘 안 먹어요. 잘 안 드세요? 저 때문에 파산한 건가? 근데 사실 델몬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따봉? 그럼요. 난 병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 그 네네. 유리병. 그 재활용 예, 하잖아요. 보리차 어머니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델몬트는 지금 이 델몬트 오렌지 네네. 주스는 사실 이제 롯데칠성이 사실 R&D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거지. 라이센스만 사서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의 델몬트사 파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래서 뭐 델몬트 파산해서 뭐 우리 주스 못 먹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해 주셨던 병과 되게 친숙하게 가져오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지만 미국에선 조금 생리가 좀 달라요. 무려 140년 된 브랜드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왜 망했어요? 일단 왜 망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델몬트가요 한 10년 전부터 사실 위기가 있었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즘 트렌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그 델몬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렌지 주스가 먼저 떠오르지만 미국에서는 오렌지 주스가 아예 없습니다. 통조림 위주로만 판매하고 있는 미국 회사예요. 사람들 오렌지 주스를 안 마셔요? 아니요. 델몬트는 델몬트 통조림 오렌지 회사예요? 주스 아, 없습니다. 네, 네. 오로지 통조림과 또 다른 버블티,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오렌지 주스는 한국에서의 그 집중된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미국도요 시장이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게 통조림 식품 하면은 사실 조금 뭐 보존제라든지 약간 올드한 이미지 그리고 그 요즘 푸드 시장이 굉장히 좀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푸드 시장은 요즘 패션화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화되고 있다란 패션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거든요. 시즌마다 바뀌잖아요. 그 정도로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는데 델몬트는 거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대를 못 따라가. 네, 그것도 있고요. 네. 사실 기업 내부 구조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뭐 부채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원자재 상승,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네. 물론 그 뭐 요즘 알루미늄도 관세 때문에 많이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코로나 때요 재고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라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파리가 옛날에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유행한 이게 뭐 파산 이래서 망했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반전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렌드가 왜 중요해? 뭐 트렌드가 뭐 우리 요즘 다 네. 트렌드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바뀌고요. 소비자들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틱톡 올리고 막 유튜브에 쇼츠 올리고 릴스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약간 딱 매장 가보시면은 되게 딱 올드하게 딱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브랜드가 좀 지금 구석으로 물러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좋아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뭐 뉴스도 굵직한 거 진짜 많이 나왔는데 뭐 아까 부동산 얘기도 하시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로 경제신문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보면 기사 중에 제일 눈길 끌었던 게 연세대가 네. M&A 엄청 잘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연세대가 M&A의 강자가 아니라 연세대가 MBA의 강자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다시 봤더니 연세대가 M&A의 강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 대학교가 무슨 M&A를 하지? 라고 해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요거더라고요. 요거. 연세빵. 이거 한때 장난 네.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장난 그죠? 아니었어요. 이거 요 안에 크림 엄청 많이 네. 드셔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세대가 이거 요 빵 만들었을 때도 그 전에 그러니까 연세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 학과와 관련된 어떤 산업을 맞아요. 키우거나 또는 축산업에서 연결된 산업과 관련된 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사업인 줄 알았는데 연세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 연세 우유로 시작해서 실제로 그 식품회사도 인수하고 이번에는 황성주 생식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에 있는 두유 사업부 이것도 M&A로 인수를 해서 생각보다 돈을 잘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학교가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 플러스 이들은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같이 조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학교도 M&A를 할 수는 있구나. 하긴 하는데 이걸 왜 하고 있을까? 학생 수가 줄고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나마 연세대나 서울일권에 있는 대학들은 괜찮은데 실제로 지방 대학들은 지금 굉장히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매우 있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교육법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함부로 팔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체를 함부로 인수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학교법인들은 당연히 그 존립 자체가 근거가 교육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열어준 이유도 지방대학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대학들은 이제 앞으로 통폐합 학생들 없으니까 통폐합해야 되고 통폐합하려면 서로 그 자산 인수하고 팔고 하는 거 해야 되니까 열어준 거죠. 나는 무슨 비판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비판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직접 출자가 아니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출자하면서 본인들도 이 사모펀드의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 학생들한테 받은 돈을 수익 사업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이게 과하게 되면 학교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은 다시 학교로 가져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고는 하는데 이 M&A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다는 거고 다른 데들은 그 위험성 리스크 때문에 전부 기술지주 회사라든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연세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욕심이 과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학교의 재정 문제라든지 그런 게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정말 하면 어때요? 아니 뭐 대학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저도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는 안 힘들잖아요. 재정수잖아요. 왜 이러세요? 물론 서울대는 조금 낫긴 하지만 저도 다른 학교에서도 뭐 출강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딱 느껴져요. 정말 진짜 심각하게 대학의 생존기를 빨리 모색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저는 사실 조금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다음 주도 두 분과 함께 각자의 경제 픽 하나씩 가져와서 각자의 네. 관점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이 박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